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추위에 당대표 중징계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모색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하던 약식 회견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 풀 취재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0여 명으로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모레 발표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속에 치러진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열린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 개헌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개정하는 움직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가 오늘부터 공사 중단에 돌입해 건설 현장 가운데 15곳의 골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자재가 급등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최대 2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대차는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준석 대표에게 윤리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권성동 직무대행 발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불참한 가운데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에게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당대표라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또 이 대표가 어디 있든 혁신의 길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두 번의 선거는 특정인의 인기로 승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재는 권리가 아닌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에 이어 현재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수별로 모여서 사태 수습 방안도 논의하고 있죠. 네, 당내 혼란 잠재우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초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각각 모여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중진 의원 모임이 끝났고 지금 초선 의원 모임도 끝났는데요. 중진 의원 모임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전당대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초선 모임의 결과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지는데요. 선수별로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새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공방도 있다고요. 민주당은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벌써 5번째 낙마하면서 부실검증 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다면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이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인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 없이 임명될 예정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5기 인사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권력 사유화 규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민생 현안보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종북몰이에 몰두한다는 비판의 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요즘 물가 오름세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 짜장면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밀가루 많이 쓰는 곳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재료값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곳은 음식점 재료 창고입니다. 그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한 포대 20kg입니다. 지난해 15,000원 수준이던 게 최근 25,000원으로 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옆에 있는 식용유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이 식용유 한 통 18리터가 작년 35,000원에서 최근 65,000원으로 3만 원 가까이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기름이나 밀가루뿐 아니라 각종 채소나 돼지고기, 심지어는 단무지까지 안 오른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장님은 짜장면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게 아닐지 굉장히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럼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면 고객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저희들도 경쟁이다 보니까 손님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용유, 밀가루 등 식자재 인상폭이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 이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외식 품목으로 이 짜장면이 꼽혔는데요. 올해 초와 비교해 무려 8.5% 올랐습니다. 요리 특성상 양념을 기름에 볶아서 만드는데 주재료인 밀가루뿐 아니라 식용유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른 탓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 식용유 밀가루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무관세 적용 품목이 시중에 풀리는데 이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가게 운영의 고정비 지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물론 이 전기, 가스 요금도 오른 건데요. 이 한국전력은 오는 9월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 역시 음식점에 적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메가줄당 16.6원으로 7.2% 올랐습니다. 이런 각종 가격 상승 압박 속에 이 자영업자들의 이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산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셧다운 대상엔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지만 지난주 예고했던 것보다 참여 현장은 줄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가 있는 곳도 셧다운 대상입니까? 네, 이곳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도 이번 셧다운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현재 1, 2, 3공구 가운데 3공구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은 철근 콘크리트 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이 공사 중단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 15곳에서 건물 뼈대를 만드는 공정이 멈췄습니다. 이번 셧다운 대상에는 삼성물산뿐 아니라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같은 대형 규모 건설사도 포함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값 급등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최대 2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공사 중단 현장 60곳 가운데 45곳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김학로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대표는 시공사 대부분이 증액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공사 중단 철회를 강요했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멈추는 현장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공사들은 현장이 멈추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근 콘크리트 업계에서 주장하는 최대 20% 증액은 무리라면서 높게 잡아도 14에서 15% 선에서 협의가 이뤄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공사가 맡은 현장이라도 공사비 규모나 계약 세부 내용이 각각 달라서 인상폭을 개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주요 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경짓여객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60대가 넘는 버스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를 오가는 경진여객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새벽 4시 반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총 15개 노선의 버스 168대가 일제히 멈춥니다. 운행이 중단되는 버스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3000번과 7770번, 화성과 서울을 잇는 7200번 등 모두 15개 노선입니다. 오산과 평택을 지나는 일부 노선도 포함됐습니다. 하루 평균 4만 명가량이 이용하고 있어 당장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40대를 투입하는 외에도 추가로 전세버스 27대, 예비 공공버스 10대와 관용차를 동원하는 등 모두 84대를 대체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개인과 법인 택시 부제도 일시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편이 충분치 않아 불편이 예상된다며 자가용이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입석 거부해가지고 이제 수원이나 화성시에서 전세버스 이제 투입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파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업한다고 오전에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구약으로 이제. 앞서 노조는 사측과 임금 인상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입석 승객의 승차는 위법하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부터 파업 참가자들이 수원역 앞 광장에서 모여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확산 추이가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4회 2부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김현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2,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확진자가 6,253명이니까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주말을 지나면서도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명 늘어난 71명, 숨진 사람은 18명 늘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하루 최고 20-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도 재유행 시작을 공식화하고 오늘 저녁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수요일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과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검토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유행이 시작된 시점에 나오는 방역 대책이라 관심도 쏠리는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4차 접종 대상 확대, 의료 대응 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인 17일까지 다시 결정해야 하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인데 재유행이 시작된 만큼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데 오늘부터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격리자 생활지원금에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최근에 낸 건보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가 월 18만 원 정도면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면 정부가 하루 4만 5천 원씩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오늘부터 종사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에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발표 당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격리 지원금을 축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불만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은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일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자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한 참의원 의석 125석 가운데 자민당은 63석을 얻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건데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기존 의석을 모두 합치면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146석으로 과반 의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으로 지지 정당이 없던 사람들도 자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중의원에 이어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 의석수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 4가지 항목의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전체 투표율은 지난 2019년 7월 선거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갔지만 52.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당선자는 모두 35명이 나왔는데 참의원 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붙을 것 같죠. 한일 관계 등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자민당 압승 소식에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한때 500엔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데요. 지난해 10월 중의원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 승리를 이끌면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 입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보수 우익 성향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지 그래서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핵심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본 내 경제 상황 악화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 등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방위비를 GDP 2% 수준, 그러니까 지금의 2배로 올린다는 자민당의 목표를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 이룰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는 종전보다 대화는 활발해지겠지만 강제동원 등 현안은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 행사에 한덕수 총리 등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한 고위급 대화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모색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선거 연패로 수렁에 빠진 민주당,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 대표를 뽑는 일정이 이번 주 일요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97그룹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의원과의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일단 네. 그 전당대회 규칙이 대부분 정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체제와 선거인단 구성 비율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 규칙이 비교적 빨리 정리가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잡음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자체로 당내 세력 간의 힘싸움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내 세력 간의 어떤 그 힘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건 그 어떤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그 의견 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좀 미스매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당내에 이렇게 분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조금 늘리거나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국민이 민심이고 심판자입니다. 모든 조직과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네. 전보다는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요.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당 지도부 구성에 민심을 반영함으로써 민심과 당심의 간격을 저는 좁혔고 보다 우리 국민들께 당의 변화를 그 쇄신과 변화를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는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 좋은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 예. 여론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으로 묶어놔서 그 취지가 좀 퇴색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지도부를 뽑는데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동의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는 대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 편이 저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견 굉장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수년간 지지세에 큰 이렇게 부침이 있었던 만큼 그 확장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무당층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요. 그러나 당 지도부 구성에는 적극적으로 타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약간의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골고루 의견을 들어서 당의 방향성을 정해감으로써 그분들께도 당의 지지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게 온전히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그래서 저희들이 민심과 당심의 간격이 좀 있다. 그래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인다 해서 예비 선거부터 대의원만 뽑던 이 제도를 국민을 30% 여론을 집어넣었고요. 본선에서도 국민이 10%인데 25%를 상향을 시켜서 15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방향을 더 많이 첨가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최고위원을 권한을 강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일성 지도체제란 것은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분리하는 선거인데 네. 이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합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이 성패는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좌우되고 또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에 저는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요, 공천과 관련된 기구들의 체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 경구에는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과정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략공관위 혹은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구와 이 방식이 기관이 일관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체계 작구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건 장기 과제로 두고 더욱더 더 많은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좀 산재돼 있는 공천 관련 기구들을 별도로 모아놓는 어떤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보인 거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 규칙도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규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 당이 야당일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다시 말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되는 선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당의 가치와 어떤 실현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부합한 제도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흔들림 없는 이런 원칙과 바탕 위에서 시세상을 고려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여론을 높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원 동지와 국민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흥행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전당대회 과정이 익사이팅하게 또 민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또 순회 경선도 되면 우리 당의 권리당원 대연 규모가 큰 지역, 많은 지역은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의 그 마지막까지 역동성을 두었습니다. 또 후보들의 그 토론회 역시 권리당원 투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흥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변화가 꼽히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가 허용되지 않은 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행 우리 당의 당헌 당규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 피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외적인데요. 이 공직 후보한테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만은 당직 후보한테는 상당히 전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둘만한 그런 사항은 못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당 중진으로서의 그 언론적인 입장에서 당헌 당규에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는 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출마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안 나오는 쪽이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반 남아 있는데 상당히 이 엎치락뒤치락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서 역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쥐락펴락하는 이 흥미있는 과정이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과 동지들이 또 국민들이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당대회 흥행은 당권 주자들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되는 것 못지않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큰 알맹이이자 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 알맹이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다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도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라고 봅니다. 네, 예. 흥행 측면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 중진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역사는 현재 짧은 시간에는 이게 멈추고 더듬거리고 흔들리는 경우로 보이지만은 역사의 장구한 시간을 봤을 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과 전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었고 우리 당의 역사성이었습니다. 아마 당원 동지들께서 아마 현명하신 만큼
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또 것을 선택했을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중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떤 집단적 지성과 저력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의 애증이 우리 당이 권리당원이 작년에 70만이었는데 125만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이 긍정적 에너지를 저는 이 파워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신 안규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고 우회전해야 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셋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부과 가능합니다. 넷째,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섯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우선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시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하며, 진입 차량은 반드시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데요.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좌측 방향 지시 등,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 후방 차량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습관이 안 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미리미리 숙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직 국정원장까지 고발되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 모시고 민주당 주장 들어왔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권한쟁의 심판 내일 있잖아요. 직접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직접 잘 제가 변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만 공정하게 심사를 해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효 판결을 받을 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 검수완박 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신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과 위법에 이를 정도의 그 심각한 그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민영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이죠. 그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작년 2월 1일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 민주당 몫이 아닌 지금 야당 몫의 이 조정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것은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좀 취지는 다수당의 횡포를 좀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 원래 이제 3대3 동수로 이루어져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안건조정 심사를 실체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정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무늬만 무소속인 이 민영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되면서 사실상 4대2 민주당 4,
그다음 국민의 이 이러한 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심각한 이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위장 탈당의 점도 있지만 뭐 예. 민영배 의원이 또 6월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또 민주당에 복귀를 하고 싶다 뭐 이러한 좀 그 복귀 신청서도 좀 냈다는 네. 보도도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 작년 2월 1일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어떻게 무소속 입장에서 야당 몫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심각한 그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반장 선거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엉망으로 이제 심각한 절차 위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좀 예시로 들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본회의 상정이 된 이 형사소송법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예. 본회의 상정 원래 됐던 데는 없는데 그거 잘 보이게 조금 예. 뒤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본회의 수정안 이제 수정안에는 갑자기 이게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지금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게 그 수정안이 제의가 돼서 결국은 이제 법안 통과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국민들의 이 재판 받을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사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소위 그 법안 심사 당시에는 이것은 오히려 체계랑도 안 맞고 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은 오히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건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제 본회의 수정안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또한 통과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건 절차 위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절차상에 조금 잡음도 있고 했지만 네. 민주당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그 원구성이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되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을 좀 취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돌려 말하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면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결국은 이 심각한 절차적 위헌성, 위법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 취하를 해달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이제 그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입법권을 아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도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공룡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런 법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는 이것을 통제하는 기관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이것이 뭐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러한 뭐 구렁이 담 넘기식의 뭐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는 일체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헌법의 대원칙인 적법 절차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네. 입장이신 거고요. 네. 20대 국회 때 이른바 동물국회가 논란이 됐었고 또 이번 여럿이 재판에 네. 넘겨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게 다른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이번 이제 그 절차적인 그 위헌성, 이제 위법성은 좀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양권 조정에서 심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검수완박 법안의 그 국면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아무런 그런 심사도 하지 않고 안건 심사가 없다고 할 정도의 뭐 이런 심각한 이제 위헌성이 있었다. 이제 17분 만에 아무런 논의 없이 지금 끝나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게 지금 그런 안건조정위원회의 지금 무력화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그 사건과 이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이런 그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또한 법을 정말 씹다 버린 껌처럼
그 느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 저희도 좀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이 시간에 박범계 의원이 출연을 하셨어요.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의원님께 반론 기회 드릴게요. 현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특히 인사 검증과 소위 사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MB 때 그 사찰의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짜리예요.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인사협의라는 검찰적법상의 규정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를 지금 한 번만 소규모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검찰적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이라는 게 법조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자들 모든 분들이 다 소위 의혹이 수사가 가능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지금 여사님 또 장모 되시는 분 현실적인 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보기에는 진행된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네, 저희가 영상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인사라는 걸 이제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원톱으로 끌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사찰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2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지금 기능을 좀 수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것은 적법하게 이제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관음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증이라는 업무는 인사 검증은 원래는 인사혁신처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관 업무의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좀 위임하는 내용의 이러한 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올 6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 검증에 어떠한 그런 절차적 위법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지금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법무부의 이런 인사 검증 업무는 음지에 있었던 정말 그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 전 정권에선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사찰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음지에 있던 이런 검증 업무를 양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적법 절차를 이제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좀 들립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이게 뭐 합의나 뭐 검찰총장의 합의를 또 통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여러 차례 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그 이원석 그 이제 대검 차장과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서 오히려 듣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졌죠.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그 당시 그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조차도 패싱을 해서 그래서 정말 이 절차 위반이다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그 이루어진 그런 검찰 인사랄지 아니면은 또한 검찰의 검증 업무 뭐 이런 것은 매우 그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인사의 정상화가 돼야죠. 제가 2년간 법사위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하면 좌천 인사, 그리고 권력 수사를 무마하면 오히려 영전 인사. 2년 동안 꾸준히 봤던 것이 바로 이 인사입니다. 그럼 이 인사가 당연히 이 정상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이루어진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수사는 결국은 검찰의 공정성과 또한 투명성을 오히려 이제 담보를 하고
그동안 무력화됐던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인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지난주에 나왔고요. 오늘 정 의원님의 그 반론을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발이 있는데 특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것과 그렇지 않은 그 수사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쪽 수사를 하면은 그거는 정치 보복이고 상대편 수사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제대로 한 수사다. 이게 이제 2년 동안 제가 목도했던 이 전 정권의 검찰의 행태였거든요. 대장동 지금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지금 몸통을 아직 못 밝히고 있죠. 그거는 몸통을 당연히 그걸 누가 그러면은 지금 기소된 기소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몸통이었겠냐? 그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연루돼 있는지를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장동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은 모든 그 수사 선상에 올려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에 검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동안 그렇게 묻혀놨고 오히려 무력화됐던 수사를 그걸 제속도를 지금 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형적인 그런 내로남불로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이번 그 대선에서 0.73%의 이러한 그 국민의힘의 그 승리를 안겨준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인데요. 유례 없이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신색깔론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해수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 진상 규명 특위의 위원으로 제가 한 3주 가량 참여를 해서 또 뭐 국방부, 뭐 해경, 뭐 외교부, 통일부 여러 기관을 방문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비공개 정보를 또 직접 보고 또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 본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월북몰이를 그렇게 왜곡시킨,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킨 정황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요 자료인데요. 근데 2020년 9월 22일에 처음에 그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발견이 됐을 당시에 이 국방부 내부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4일에 또 국방부 내부 보고를 보면 갑자기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23일, 22일과 24일 그 사이인 9월 23일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그날 그 새벽 1시와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나온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SIA는 분명히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그리고 구조해달라. 이 내용이 지금 SIA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폐기했다. 지금 이러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이 자료 정말 이 말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자진 월북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월북몰이로 돌아가서 오히려 정말 명예까지 훼손한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죠. 여기에서 9월 23일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한 분들, 국정원장도 지금 참석을 했다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런 모의를 해서 이러한 그 자료 폐기까지 이루어졌다는 뭐 이러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어떤 그런 색깔론이 아닌 거고요.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생명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의무이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 지금 이번 그 TF 수사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박 의원님과 시간을 똑같이 드려야 해서요.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현대자동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으로 보이는데 현대자동차는 원인을 찾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쉴 새 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은 시동이 꺼졌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기어를 이리저리 바꿔본 끝에 겨우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뭐 잘못됐는데? 실제 운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건 지난달 25일. 좌회전하려 차선을 바꾸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더니 차량 시동이 꺼진 겁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나들목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출고 2주 만에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도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차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나 가족들이 다 타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나면 안정화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뭐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생긴 차량은 지난 5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입니다. 출시된 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보면 달리는 차가 갑자기 멈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일부 고객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시동 꺼짐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건이 생긴다는 얘기는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빨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해당 제작사에다가 빠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결함 발생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온도 지난주보다 3에서 4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지만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제주도는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가 해제된 상태고요. 영남 지방도 비의 강도가 비교적 약해졌습니다. 이 비는 저녁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내일까지 최고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지방에는 5에서 20mm의 소낙성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농민들이 배수로에서 작업합니다. 자칫 비가 더 내려 농작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미리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서도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추밭에서는 번갈아 찾아온 장마와 폭염으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뿌리가 썩거나 줄기와 잎사귀가 시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찾아오면 벼농사는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물을 깊게 관수하고 흰잎 마른병, 도열병 등 방제를 서둘러야 하며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틀어주고 과수원에서는 가뭄 뒤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유입되면 열매 터짐 현상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장마 기간 토양의 수분 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나무 아래를 필름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눈이 잘 자라도록 웃자란 가지를 잘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습한 날씨에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더 잘 전파될 수 있어 세심한 과수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꽃눈이 정상적으로 발육하기 위해서는 뭐 도장지, 그러니까 웃자람 가지를 제거를 한다든지 나무 내부로다가 햇빛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농작물 병해충은 병반이 보일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전이가 이뤄진 상태여서 무엇보다 사전 애찰이 중요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 같았던 이준석 대표, 현재까지는 자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독이 된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대응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작아진 사이 대리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대표 자리를 지키려는 쪽과 그 반대쪽으로 구분됩니다. 여러 해석과 방향이 거론되지만 당권 경쟁을 위한 판은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의원 총회를 보면 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전국대담은 당내 혼란 수습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부터 진단해보겠습니다.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당이 숱한 고비를 넘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나게 그 정부가 운용되는 동력의 그 쾌감을 국민들께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다름 아닌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최고의 공식 입장이고 당대표는 거리가 아닌 사고입니다. 당대표가 부재한 동안 지도부가 당을 잘 수습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를 한 뒤에 지금 언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애당초 예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주말 사이 많은 인터뷰 출연 등으로 여론전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 있게 되는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 당 대표로서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을 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당내 여러 인사들이 그중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도 우호적이었던 인사들마저 윤리위의 결정만큼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총 진행될 때까지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일단 입장을 밝히거나 행보를 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징계 결과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 징계가 잘한 결정이었다가 49.9%로 나왔고요. 잘못한 결정에다가 42.7%입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1.8%였고요. 28.6%가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29.6%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제 성비위, 말하자면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뭐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더 강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았냐.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내 상황에서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젊은 혁신을 주장했던 정치인을 윤핵관이라는 어떤 정치 싸움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게 토사구팽하는 게 맞느냐, 이런 두 부분이 아마
큰 근소한 차이로 지금 뭐 잘한다 잘못한다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그 전당대 조기 전당대 부분들은 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국민의힘이라는 내부에서 윤리위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사법부 같은 거잖아요, 정당에서. 뭐 그 판단 부분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국민의힘이 이제 이 내용이 길게 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당 대표가 이렇게 윤리위에서 이런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뭐 이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죠. 통상 이 정도 되면 당 대표께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통상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함이 맞지만 이준석 대표 차원에서는 억울하겠죠.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윤핵관이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에서 내가 희생양이 되는 억울함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기로는 빨리 수습해라. 하지만 제가 봐서는 현재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는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말씀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묘연한 건 모르겠고 지금 제가 봐서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권위로 볼 거냐 사고로 볼 거냐 요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의원총회에서. 거기에 하나 더하면 그럼 과연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나 당원 자격을 정지를 당했는데 자격이 있냐? 이 정도까지 좀 확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네,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게 된 거죠.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이준석 대표의 원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지가 되더라도 그 기간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년 한 1월 정도가 되니 남은 기간 한 4, 5개월 정도의 당대표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대표 직분을 수행을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차기 전당대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말 그대로 관리형 대표의 수순을 밟을 뿐 실질적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거리 상태에 빠져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 등 비대위가 됐든 빠르게 지도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린 다음 지도부를 교체하려는 수순 속에서 윤리위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또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이 거리 상태가 아닌 사고 상태, 6개월의 기간만 자리를 잠깐 비워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잠시 대행하는 역할하면서 수습하자라는 데에 조금 더 힘이 실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결국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억울함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수사 결과의 향배에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수준이 아닌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에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지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적어도 지금 오늘의 상황까지 윤리위 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대표의 6개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 속에서 사고 상태로 빠르게 좀 지도부가 현재 국면들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 정도로 당내 여론들은 수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사고냐 거리냐 아무래도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거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대로 이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좀 당내 분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뒤에 돌아온다는 자체도요.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중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돌아와서 다시 당대표를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행위들 버티기는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은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몽리를 부리는 거죠. 흑화라고 얘기를 하죠. 흑화.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 국민의힘이 이럴 수 있어. 윤핵관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6개월 뒤에 복귀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래도 영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한 2, 3개월 안에는 지금 윤핵관 측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출구 전략을 짤 공사는 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따지고 보면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야박하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막 결정을 해서 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등 나에게 권한이 있다는 등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 같았으면 그래도 한 10일 정도 뭐 재심 신청도 있고 가처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속내는 뭐 좋을 수는 있죠.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핵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달래거나 위로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전혀 없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떤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아픔,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준석 대표께서 오늘부터 뭐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 줄 알았던데 그건 없는데 그 외적으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본인의 지지층들에 대해서 가입을 이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중진그룹에 돼 있는 당내 그룹과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자기를 기반으로 했던 당원 그래서 어떤 의병들을 모아서 한번 어떤 힘대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당대회를 이 시점에서 열려면 이준석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윤리위 결정을 승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건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아마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위 결정이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직 가처분 신청도 안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정당에 일어나고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내용들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는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언급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당원 가입 동료를 말씀 주셨는데 그 동료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청년들이 들어와 갖고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에 있었던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청년들이 어떤 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있게 되는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상황들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윤리위원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와서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겨낼 때만이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수사 상황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나는 여기에 김철근 실장을 보내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 지난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013년 대전에서 있었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 일절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입증하면서 다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빠지면서 당내에 있었던 권력 투쟁의 과정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들은 이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당 내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결정 이후 6개월의 기간을 어떻게 본인이 행동해 나갈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고민들이 남아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이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다 업보다 성숙해져서 돌아오라면서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의원다운 얘기 같아요. 편을 들지도 않고 편을 안 들지도 않고
적당히 조언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상황에서 업보라는 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권 시절부터 윤핵관과 싸워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예. 그 안에서부터 지선 승리하면서 왜 당내 안에서 당대표면서 너의 세력을 왜 만들지 못했냐. 결국엔 네 책임이다. 라는 첫 번째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명백합니다. 이제 이미 윤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털어내지 못하면 당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떤 정치적 힘으로도 힘들고요. 그래서 사법적인 부분의 결과에 집중해서 그거를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의 6개월 뒤에 당대표로서의 다시 복귀는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인 이준석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아끼는 마음에서 홍준표 의원이 정치인 이준석이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털고 다시 들어와라. 네. 그 방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25%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나경원 전 의원이 12.6%가 나왔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른 감이 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있게 되는 일부 정치인들의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굉장히 낮은 응답률의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에 있는 인지도와 지지도 정도의 상황에 불과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탄생이 됐던 전당대회 초창기 때 돌렸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초창기에 가장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 수치는 아마 나경원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초창기에 나왔던 수치가 이준석 대표의 등장, 또 다른 인사들의 경쟁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비로소 판단의 수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야 안철수 의원이 여기 있는 많은 인사들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께 지지를 받았던 인사고 또 단일화를 통해 인수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냈던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권 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텐데 또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될지 여기 있게 되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국면이냐 그러면 내일 모레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는 가정에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먼 훗날을 보게 되면 전당대회의 가능성이 있는 인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이 선정이 된 것인지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당대회가 전혀 사실화되지도 않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자체가 당내 분란을 더 촉발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 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하게 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런 사이에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 1000여 명과 함께 산악회 모임을 3년 만에 재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김 교수님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의아해했어요. 돌렸으면 정확하게 좀 제가 봐서는 뭐 권영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지금 돌릴 때가 아니에요. 권선동 당대표 직무대행을 왜 돌립니까? 못 나와요. 따지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도 이미 인수위 때부터 여러 가지 그림을 지금 그리는 윤핵관들과 그려서 들어왔다고 추측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 김기현 의원 이 정도를 돌리면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나머지는 왜 돌렸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참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돌린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민생 경제를 돌봐야 될 때 당이 선거도 다 이기고 나서 이런 분란에서 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다. 이런 부분이 또 불행하고 두 번째는 30대 젊은 정치인이 보수 혁신을 들고 와서 정말 정치권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왔는데 이 당내에서 국민의힘의 당내에서 어떤 헤게모니 싸움, 어떤 권력 쟁투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자체도 보수에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 정치 국회 여의도판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많이 마찰이 있었잖아요. 들어오면서 안철수 의원 자체는 이미 제가 봐서는 당권을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윤핵관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장제원 의원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보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몸집을 키워서 차후에 어떤 당대표나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1년, 2년 뒤를 같이 파트너로 하고 싶은 욕심은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좀 불행할 수도 있는 게 이건 추측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자녀 임기까지만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자녀 임기상에 당대표를 하고요. 공천권이 있는 그 이후에 당대표는 윤핵관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그런 현상들을 감지를 하고 따지고 보면 좀 강한 어떤 반발과 갈등들을 기조유지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앞으로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3시에 의원총회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SOI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34.5%고요. 부정평가 60%를 넘었습니다. 60.8%로 나왔습니다. 다음 준비된 게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긍정이 37%, 부정이 57%,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다음 이념 성향별로 분류된 조사입니다.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보수층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14.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일단 부정평가가 60%를 넘은 게 처음이더라고요. 네, 긍정평가도 4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권 초 2달이 채 안 된 현재 상황 속에서 2달이 갓 된 상황 속에서 매우 심각한 지표라고 아마 대통령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가기 전까지는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아마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고 난 다음 그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인사 중에 적절한 인사가 참여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보게 된다면 이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고 난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지만 교육부 장관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어 스태핑 등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자의 질문 답변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들이 꽤나 이제 언론 뉴스의 회자가 된 바가 있었죠. 이후로 나타났던 게 결국 인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여론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보수층에서 이제 지지율이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많은 인사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말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유능하게 극복하기 위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판단하면서 아마 경고 사인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초에 빠르게 경고 사인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지지층 내에서 더 강하게 사인을 주고 빠르게 좀 바꿔서 국정 동력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들이 지금 조사에서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정당 지지율도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이 41.8%로 조금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40.9%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당 내홍이 큰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상당 부분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호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재빠르게 민주당을 안정화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상반된 어떤 상충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의 어떤 폭락에 비해서는 당 지지도가 그렇게 뭐 만족할 수준만큼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순방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도 못했던 거지만 다녀와서의 전반적으로 국정에 대한 난맥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국민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실현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봐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능력 위주로 쓴다고 하지만 봐서는 아는 사람 쓰는 거예요. 지인들만 쓰네, 나하고 친한 사람만 쓰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그 지인들을 썼는데 보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 하면 국민들한테 대통령이니까 부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해야 되는데 전 정권 욕하면서 전 정권과 비교해서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셨어요? 하니까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뽑았던 윤석열 정부가 맞나?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층과 중도층의 실망을 가져왔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은 통합과 협치입니다. 예. 국민 통합과 협치를 얘기했는데 통합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협치를 야당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이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경찰, 국정원 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처 중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곳을 장악을 하는 데만 2달 동안 그냥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의 어떤 밑자락을 깐다. 예. 근데 국민들도 그거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왜? 지금 현재는 물가, 경제, 민생이 너무 힘든데 왜 이건 신경 안 쓰지? 왜 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과 보복만 있으려고 그래? 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중도층, 특히 중도층한테 큰 실망감을 준 것이 역대 초유의 부정평가가 60.8이면 61%예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다. 예. 좀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은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일본 평화헌법 개정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일본 연결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자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승리를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한 참의원 의석 125석 가운데 자민당은 63석을 얻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건데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기존 의석을 모두 합칠 경우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146석으로 과반을 20석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으로 지지 정당이 없던 사람들도 자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중의원에 이어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 의석수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자민당은 자유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등 4개의 항목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전체 투표율은 지난 2019년 7월 선거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갔지만 52.0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당선자는 35명이 나왔는데요. 참의원 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붙을 것 같은데 한일 관계 등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오전 한때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는 500엔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다시 승리를 이끌면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에 입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에서 보수 우익 성향 인사들이 얼마나 기용될지 그래서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는 자신의 핵심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 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방위비를 GDP 2% 수준, 그러니까 현재의 2배로 올린다는 자민당의 목표를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해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일 관계는 종전보다 대화가 활발해지겠지만 강제 동원 등 현안은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 행사에 한덕수 총리 등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한 고위급 대화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모색해 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계속 조사 중이죠.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야마가미 용의자는 총격 전날에도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쫓아 공격 기회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가입한 종교단체 시설에도 찾아가서 시험적으로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단체 건물 벽에 실제로 총에 맞은 듯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날 새벽에 수차례 이 총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집을 수색한 결과 이번 공격에 사용한 수제총과 비슷한 총기를 여러 개 발견했고 시범 사격 흔적도 찾았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허술했던 당시 경비 상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의 관여를 포함해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이번 경비태세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아베 전 총리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일본에서 공식 추모식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예우를 갖춰 조문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를 조문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국내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하던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언론 공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서면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이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상임 고문 등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진태 전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기수나 성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며 그런 의견을 냈다면 자신이 기억하는데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피격 사건 직후에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이 월북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재산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주 북한 방송을 통해 개성공단 버스로 추정되는 차량의 무단 운행이 포착되고 올해 3월쯤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에 논문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국민대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대 예비조사위는 김 여사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제출하라고 한 회의록에는 당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분양가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탑성역 근처 아파트 분양 현장. 비교적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교통도 좋은 편이어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가 8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양가가 지금 6억 5천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기대되고 그래서 청약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데다 분양가가 일부 인상될 예정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한 청약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 당장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기보다는 신규 청약이나 경공매를 공략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한 공공분양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또 단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세종시 한 공공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었고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18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GTX 등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공공택지 내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자금 계획을 적절하게 짜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또 자금 계획은 충분한지 따져보고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 2, 3년 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 시장은 올해 상반기 작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열기가 한풀 꺾여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는 도심 내 민간 알짜 정비 사업지를 노리는 등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인기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도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력 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상반기 전력 거래량은 26만 9,432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습니다. 앞선 최고 기록은 4년 전인 2018년 상반기에 26만 2,555기가와트십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전력 거래량이 많은 것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해제되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이른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H 임대아파트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아파트 전체를 새로 칠해서 재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700억 원대 규모의 공사를 맡은 특정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시공해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LH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칠이 보기 흉하게 벗겨져 페인트 조각이 나뒹굽니다.
인천의 다른 LH 임대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3번 앞서 이제 공항공사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아파트 모두 10년마다 하는 전면 재도장이 끝난 지 2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벗겨지기 시작한 이 아파트들의 시공은 특정 업체가 맡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입찰 나온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낙찰업체들의 접근에 재하청을 따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공사의 30% 이상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따낸 사업 총액만 입찰가 기준으로 700억이 넘습니다. YTN 취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최소 20여 곳의 현장에서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을 전혀 지키지 않고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법에 따라 주차장 바닥을 0.7mm나 0.15mm 두께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런 시방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칠이 심하게 벗겨져 있습니다. 벗겨진 조각 두께를 재보니 0.7mm는커녕 얇아서 측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공법대로 시공하려면 LH에서 승인받은 대로 두세 배 비싼 특수 도료를 주문해야 하는데 페인트 회사와의 거래 명세표를 입수해보니 주문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이었습니다. 부실 시공은 지하주차장 바닥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준공 검사를 하듯이 아파트 복도 벽에 연필을 칠해봤습니다. 원래 잘 안 그어져야 하는데 벽의 줄이 쭉쭉 그어집니다. 아파트 내부 벽을 칠할 때 마지막 코팅 작업을 생략해버리고 3단계 가운데 2단계만 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 시공에 사용된 페인트통을 확인해보니 품질이 좋은 페인트가 아닌 값싼 페인트를 썼거나 제조일자가 1년도 더 지난 페인트를 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재하청 업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에 있는 혈액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수혈할 때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번 화재로 혈액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먼저 사고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대구 달성동에 있는 대구 경북 혈액원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이 가장 먼저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또 본인이 직접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소화기로 끌 수 없을 만큼 불이 번졌고 결국 출동한 소방이 20여 분 만에 모두 껐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혈액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보관하고 있던 혈액이 상당량일 텐데 전부 못 쓰게 된 겁니까? 네, 이 시설에 보관하고 있던 혈액은 적혈구 제제와 혈장 제제 등 모두 11,000팩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적혈구 제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헌혈을 하면 볼 수 있는 빨간색 팩 4,000여 개는 모두 안전하게 꺼냈습니다. 적혈구 제제를 보관할 때 알맞은 온도는 2에서 6도 정도인데요. 당시 소방대원 도움으로 진화 직후에 바로 꺼내 보관용 가방에 보냉제와 함께 담아 4도 아래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상태로 포항 혈액공급소와 울산, 부산 혈액원 등으로 분산 이동시켰습니다. 관리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처음에는 수혈에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원은 혹시나 수혈받는 환자나 병원에서 안전에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두 연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혈소판 제제와 약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혈장 제제 등 7,000여 팩은 타오르는 불길 탓에 제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혈액 수급에 차질은 없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혈액원의 설명입니다. 우선 지역 의료기관에서 급하게 수혈용 혈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병원의 도움을 받아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북대병원의 보관시설과 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서 혈액 긴급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어제 화재가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경북대병원을 통해 혈액을 공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혈액원 포항 공급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혈액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오늘 기준 전국 적혈구 제제 보유량은 9.51분입니다. 당장 수혈용 적혈구 제제 4,000팩을 못 쓰게 됐지만 다른 지역에 보관하던 혈액을 활용하면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혈액원은 내다봤습니다.
네, 다시 화재 얘기로 와서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당직 직원은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부근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소방에 진술했는데요. 이를 확인하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어제 1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한국전력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한 차례 더 벌였는데요. 정확한 발화점을 찾고 추가로 혈액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며칠 전 발언을 다시 보니 송 후보자의 암시가 어쩐지 현실이 된 듯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저는 사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혀 논란도 있는데도 공정위원장이 돼야 하는 이유랄까, 각오랄까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꼭 저가 해야만 공정위가 이렇게 잘 되시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권 도전을 위한 새몰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어느 시민의 거침없는 표현에 이 의원의 표정이 상당히 난감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겉으로 바라는 그게 민주당입니까? 민주당 안에 수박들 정말 깨우치지 않으면 이 나라 침몰합니다. 침몰해. 그렇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들이 아무리 사진 찍고 악수해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분 발언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험한 표현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괜히 이제 또 꼬투리 잡히고 또 지켜가지고 제가 욕한 것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옆에서 제지도 안 하더라, 옆에서 즐기더라 이러면서 또 왜곡할 수도 있고. 당 대표가 되려면 계파를 쪼개는 언어 대신 아우를 수 있는 언어를 써야겠죠.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체감 온도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6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기화되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지방도 내륙의 비는 대부분 그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10에서 1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내일까지 최고 6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도 5에서 20mm의 소낙성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광주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여전히 심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내리는 장맛비는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제거하고 오늘 임명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서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네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